영아기 영양 필요량 중 무기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슘은 일단 그 영아 시기가 골격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다 보니까 칼슘 필요량이 상당히 높고 또 칼슘의 흡수율도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칼슘 필요량과 흡수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긴 한데 이제 모유 내에 들어있는 또 칼슘이 이용률이 상당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모유 내70% 정도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일반 우유 같은 경우는 우유 칼슘 이용률은 25에서 한 30% 정도. 그러다 보니까 칼슘이 이제 모유를 섭취함으로써 영유아가 칼슘 섭취가 모유가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이용률만 보시더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칼슘 섭취를 잘 하려면 인해 섭취량을 고려해서 칼슘과 인해 비율을 최적 비율로 만들어서 유지하는 그 부분도 아마 인체생리학 이런 곳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칼슘하고 인해 비율이 최적이 2대1 이걸 최적으로 보더라고요. 아니면 이걸 이제 최적으로 보니까 이 비율로 잘 유지를 하시면 내가 섭취한 칼슘이 충분히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칼슘의 충분 섭취량은 0에서 5개월은 250, 하루에 6에서 11개월은 300mg으로 설정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철인데요. 철 같은 경우는 농축 강화된 곡류라든지 난항 또는 녹색 채소, 육류 등을 이유식을 만들 때 얘네들을 넣어서 철을 공급해 줄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영아 같은 경우는요, 철을 좀 충분히 확보하고 태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출생 후에 혈액의 부피가 갑자기 증가를 하다 보니까 몇 개월만 지나면 철 결핍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유 자체에 철이 소량 들어있긴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철 같은 경우도 모유 흡수, 49% 정도. 그래서 사실 모유가 가지고 있는 철의 양 자체는 소량이긴 하지만 이렇게 그 모유를 섭취한 아이들의 흡수율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모유를 지속적으로 먹게 되는 그 기간에는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죠. 근데 이제 조제유 같은 경우 모유를 못 먹는 조제유의 철 흡수율은 몇 프로냐면 4%밖에 안 돼요. 아주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생후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 이제 이렇게 농축 강화된 곡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서 철을 보충하시고요. 조제유를 이유식을 할 때 이제 이런 거를 모유 수유가 아닌 조제유 자체만 먹이는 그런 영아 같은 경우는 아예 자체 철이 강화된 조제유를 선택해서 아이에게 먹이는 게 좋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철이 0에서 5개월 권장 충분 섭취량이 0.3이잖아요. 근데 후반기에 6에서 11개월 이때는 6으로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일단은 모유를 먹는 0에서 5개월 정도에는 이 작은 모유에서 흡수율이 좋다 보니까 충분 섭취량이 그닥 높지 않거든요. 그런데 6에서 11개월 모유가 이제 끝나고 이유를 시작하는 시기로 봤을 때 사실 교재 이제 저희 129페이지에 보시면 이때 급격히 철량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교재 이거 설명 들으시면서 129페이지를 좀 펴볼게요. 6에서 11개월 영아는 기본적 철 손실량과 이 당시에 헤모글로빈의 양이 증가하고 조직철이 증가하고 저장해야 되는 철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때 철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하루에
6mg의 굉장히 확대되는 비율이 엄청 커졌잖아요. 예, 그죠? 많은 양의 철 양이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으로 설정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129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이유를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아연인데요. 아연 같은 경우는 아연을 많이 하면 육류나 특히 이제 이 시기에 치즈 많이 먹일 거예요. 달걀도 많이 먹일 거고 견과류, 전곡 등을 이용한 이유식을 충분히 섭취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연도 이쪽에 섭취량이 설정이 돼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6에서 11개월 같은 경우에는 영아 후반기에는 간에 저장된 아연 자체가 많이 소모가 되다 보니까 일일 3mg을 권장하고 이때 이제 금방 설명드린 아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식품들을 이유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이유식을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에는 없는데 하나 더 추가를 하면 불소가 있어요. 불소 다 아시죠? 우리 치약 같은 거에 보면 불소 함유 치약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왜 제가 언급을 하냐면 사실 이제 모유의 불소 함량은 모유의 불소 함량에도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수유부가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뭐 적정할 수도 있고 또 불소가 낮을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식수에 불소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수유부라면 생후 4개월에서 6개월에 불소를 보충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유의 불소 함량이 낮다. 이 말은 결국엔 뭐다? 식수에 불소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했을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불소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한 수유부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모유에는 불소가 부족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부족했을 경우에 충분했을 때는 알 필요 없겠죠. 근데 부족했을 때가 중요하니까 부족 시 생후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불소를 어떻게 해야 된다? 보충해 주셔야 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찾아보면 불소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제가 추가로 적어 줄게요. 불소 같은 경우는 5개월까지는 충분 섭취량을 0.01mg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개월에서 11개월까지는 0.4mg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이것도 알고 계시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수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수분은 영아들은 주로 모유나 조제유를 통해서 수분 공급이 주로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고형 음식을 먹일 때 또 추가로 수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고형 음식에 단백질, 식염, 칼륨 함량이 높은 경우와 또는 구토나 잦은 설사, 고열 등으로 수분이 많이 손실되면 반드시 별도로 수분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체 크기에 비해서 영아들은 체 표면적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체 표면으로 증발하는 수분의 양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영화를 봤을 때 그죠, 작고 아주 이렇게 아가잖아요. 근데 그 작은 체구에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체 표면적 자체가 넓다 보니까 수분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표 4-12에 보시면 영아의 수분 섭취량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총 수분으로 보시면 0에서 5개월은 700이고요. 6에서 11개월은 800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때는 이유식을 시작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300을 먹었다면 액체로 500을 섭취해서 하루에 총 800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유 보충식을 통한 수분 섭취고 여기는 그렇죠. 모유나 아니면 조제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분도 아이에게 충분히 섭취를 시켜줘야 합니다. 이제 영양 필요량을 다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아이가 공급받을 수 있는 영양의 종류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모유 영양과 인공 영양. 가장 이제 그 기본적인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갓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영아는 모유를 통해서 그쵸 에너지나 영양소를 공급을 받죠. 그래서 출생 후에 적어도 6개월까지는 우리가 이런 영아의 아기들의 성장 발달을 위해서 가장 완전하다고 말하는 유즙, 즉 모유를 먹이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모든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유를 먹일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제유로도 충분히 양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제유 같은 거 사 보시면 알겠지만 뒷부분에 보시면 그 개월수에 맞게끔 양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시에 따라서 위생적으로 조유해서 아이에게 영양을 공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모유와 그 다음에 인공유의 영양 성분이 약간의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유에 보시면 이 그 표 4-13은요. 모유하고 조제유, 우유의 영양 성분 함량을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눈으로 보기 쉽게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실험해 놓은 결과니까 이제 보면서 참고하시고 또 제가 언급할 부분은 그거 보면서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모유의 성분에서 저희가 처음 볼 게 뭐냐면 초유예요. 초유는 정의가 뭡니까? 출산 후 2일에서 3일부터 일주일간 분비되는 조건이죠. 그 다음에 묽고 노란색을 띠는 모유를 뭐라 한다? 초유라 한다 그랬어. 그래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유가 가지고 있는 영양성이나 어떤 높은 면역력 이런 것들 때문에 초유는 반드시 먹여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모든 산모들이 이 기간에 원하는 만큼의 많은 초유가 충분히 나오시는 분도 있고 나오지 않는 분도 있고 또 뭐 출산을 했지만 다른 증상으로 인해서 수술을 한다든지 또 그죠 이게 급박한 상황에서 출산을 했지만 다른 몸에 어떤 그 병이나 아니면 뭐 수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나오는 초유나 모유를 먹일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오기도 하기 때문에 못 먹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너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해와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유의 특징에 보시면 일단 다른 어떤 성숙류에 비해서 다른 식의 모유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이 상당히 높고요. 지방과 유당의 함량이 낮으면 에너지 함량이 낮아요. 여기 보시면 단백질 함량이 초유는 2.3이에요. 100ml당 들어있는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성수교는 그렇죠. 이제 초유 다음부터 나오는 모유가 성수교인데 단백질 줄어들어요. 조제유는 압도적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조제유까지 봤을 때 단백질량은 초유가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유 같은 경우는 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우유는 단백질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비교하는 건 여기 조제유까지 비교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돌 지나면 아마 조제유도 끊으시고 흰우유를 먹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흰우유를 먹일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두유나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또 어때요? 조제유나 초유보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우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렇죠. 우유도 섭취시키면서 단백질을 채워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 A라든지 E 등의 지용성 비타민과 나트륨, 칼륨, 염소 등의 무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게 초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초유 시간 되실 때 표를 보시고 초유에 들어있는 함량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고 성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또 근데 초유에 많지만 아니 반대로 초유엔 작은데 성수기에 많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성수기에 비해서는 이제 뭐 이런 특징이 있다. 그죠? 단백질 함량이 높고 이런 부분 알아두시면 좋겠고 여기 묽고 노란색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초유에는 질병으로부터 어떤 아기를 보호할 수 있는 대식세포나 면역 글로불린 이런 면역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검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유로부터 계속해서 모유를 꾸준히 섭취하는 영아들이 호흡기계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또 소화기계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이 초유가 가지고 있는 성분 중에 어떤 태변을 배설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도 있고 또 영아의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들도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초유가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약간 만병통치약 같이 돼버렸는데 이제 그만큼 초유가 가지고 있는 좋은 영양 성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것들이 영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 근데 이제 일주일간 분비되다 보니까 일주일이 지나면 이제 초유에서 점점 이제 성수기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단백질 함량은 여기 보시다시피 감소하고요. 그리고 뭐 지방과 유당 함량은 반대로 증가하겠죠. 또 색깔도 처음에는 묽고 노란색이었다면 성수기로 가게 되면 점차 하얗게 되는 그런 조성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초유에서 성수기로 가기 전에 그 중간 단계를 이행유라고 하거든요. 이행유는 출산 후 이제 초유가 끝나고 1주에서 2주 사이에 분비되는 모유로 초유에 비해서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의 함량은 감소하고요. 지방과 유당, 수용성 비타민의 함량은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주가 지나서 이제 드디어 성수교가 분비가 되는 거죠. 성수교는 이제 2주 이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출산하고 나서 그죠. 이행유가 끝나고 한 달 정도 한 1개월 정도 출산 후 1개월 정도 되었을 때 좀 분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성수교가 되면은 영양소의 조성이 좀 일정해져요. 일정해지는 그런 시기에 분비되는 게 조성이 일정해지면서 분비되는 게 바로 성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모유의 어떤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조성이 좀 어렵게 보시면 다른 동물들, 그러니까 모유의 유즙의 영양소와 다른 동물의 유즙과는 솔직히 굉장히 다른 특성을 보인대요. 이 안에 뭐 방어 물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물질들도 있고, 그래서 수요부가 오염 물질에 노출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오염 물질 중에 일부가 모유로 분비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럴 오염 물질에 노출이 됐다 그러면 그 시기에 생성되는 모유는 먹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이거를 쭉 먹이다가 이 성수교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이 일정했던 영양소의 조성도 이제 변화가 와요. 일부 영양소가 감소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유식을 통한 무엇이 필요하다? 드디어 이제 보충이 필요해요. 이때부터 무엇을 시작합니까? 이유식을 시작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뭐표 4-14라든지 표 4-15는 한 번씩 보시도록 하면 되겠어요. 그럼 저희는 이제 이 성수교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를 좀 볼 거거든요. 첫 번째 단백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초유에는 아까 한 2%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지만 성수교에는 0.8에서 1 정도로 이제 감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수교에 들어있는 단백질 함량은요, 다른 동물의 유즙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유부의 영양 상태라든지 단백질 섭취량하고는 무관하게 이 단백질이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유 단백질은 우리 시판하는 우유 단백질하고는 또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카제인 함량이 굉장히 낮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또
락타알부민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초유나 또는 뭐 조산 했을 때 나오는 우유 같은 경우는 카제인이 아예 없거나 아주 조금 들어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청 단백질인 락트알부민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영아의 위 속에서 부드럽게 응고가 되다 보니까 소화를 잘 시켜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유청 단백질인 락트알부민이 아까 제가 모유에는 많이 있다 그랬죠. 모유에 얼만큼 있냐면 모유에 거의 50에서 90%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한다? 그렇죠. 위에서 소화를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에서 이루어지는 소화를 그래서 이제 모유에 들어있는 성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제인은 뭐 작아도 이 락타알부민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유를 먹는 아이들이 소화가 더 잘 되고 태변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 이 모유 단백질은 굉장히 그 아미노산 조성이 이상적이라고 해요. 여기 한 가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그 교재에도 있으니까 설명 듣고 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혹시 제가 빼먹는 거는 또 책을 한번 읽으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 가능한 것들은 제가 또 빼는 것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유 단백질 아미노산 조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이제 아기의 성장 발육을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조성을 가지고 있대요. 모유 단백질이. 그래서 이제 모유 아미노산 조성의 특징을 볼 때 몇 가지 이름이 이제 그 성분이 나와요. 첫 번째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타우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모유에. 그런데 그러면 좀 낮게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반대로 페닐알라닌. 이거는 작게 들어있어요. 그럼 이게 많이 들어있는 거는 좋은 역할을 한다는 뜻이고, 또 적게 들어있는 건 적기 때문에 다행인 그런 느낌이 오죠. 그래서 또 하나, 또 많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시스테인. 제가 글씨를 한번 틀리니까 계속 틀리네요. 시스테인은 이쪽에다 쓸게요. 시스테인하고 타우린 함량은 많고요. 페닐알라닌은 작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럼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하나요? 특히 이 타우린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백혈구 항산화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 또 항산화 작용도 하고, 또 타우린 같은 경우는 또 지방의 소화를 도와요. 소화를 도와주고, 그죠? 백혈구 항산화 작용과 그 다음에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라든지 망막에서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유의 이 아미노산 때문에 이 모유를 먹었을 때 굉장히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반대로 제가 페닐알라닌은 작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페닐알라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반대로 중추신경계에 해로워요. 페닐알라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페닐알라닌이 작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대사 능력을 미숙하게, 이게 많았을 경우에는 대사 능력이 미숙하게 된대요. 몸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데 그 미숙함을 이 성분이 작다 보니까 오히려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엔
이 페닐알라닌이 끼칠 수 있는 어떤 유해성을 차단해 준다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시스테인이 높다는 것은 결국엔 페닐알라닌이 작음으로써 대사 능력을 좀 더 키워주고, 만약에 모유에 이 페닐알라닌이 많았다면 아이가 이렇게 원활하게 대사하는 능력이 정말 미숙하게 됐겠죠. 하지만 이게 성분이 작고 오히려 이 시스테인 같은 타우린 같은 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미숙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치워주고 잘 먹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있으면 안 좋은 거는 적게 들어있고, 많이 들어있으면 좋을 수 있는 성분들은 많이 들어있는 게 바로 모유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